네, 그러면 2탄 혈관계랑 혈액계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또 아까처럼 이렇게 한번 그림을 또 그려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요, 혈관은 어떤 혈관들이 있냐면 동맥이 있고요, 정맥도 있고요. 그리고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모세혈관도 있어요. 이따 그림으로 살펴볼 텐데 정말 두 개를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줍니다. 동맥은요,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바깥에 외막층, 중간에는 당연히 중간층인 중막층, 가장 안쪽은 내막층이고요. 정맥 역시 외막, 중막, 내막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모세혈관 같은 경우는 내막으로만 되어 있어요. 외막, 중막은 없다 라는 거고요. 일단 외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혈관의 가장 바깥쪽을 싸고 있는 섬유성 결합 조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질겨요. 그래서 혈관이 쉽게 손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질게 돼 있어서 혈관을 보호해줘요. 그리고 중막에는요, 탄력섬유랑 근육이 존재해요. 특히 동맥의 중막 같은 경우는 탄력섬유랑 근육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혈압이 셉니다. 그리고 내막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혈액과 접촉되어 있는 걸 얘기를 하는데 가장 얇아요. 근데 중막 같은 경우에는요, 동맥에 비해서 중막 발달이 얇아요. 중막이 굉장히 얇습니다. 근데 중막 같은 경우에는 탄력섬유랑 근육이 있어서 혈압이 높죠. 수축력이 그만큼 세다라는 소리인데, 탄력섬유랑 근육이 동맥에 있는 중막보다 적기 때문에 정맥압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혈압이 낮아요. 그래서 대정맥 같은 경우는 혈압이 0에 가깝습니다. 혈압이 0에 가까워요. 그러면 혈압이 없으면 역류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혈압이 있어야 짜내는데 혈압이 없기 때문에 역류될 수도 있잖아요. 동맥압 같은 경우는 중막이 발달이 잘 돼 있어서 탄력섬유랑 근육이 풍부해서 그만큼 수축력이 높은데, 반면에 정맥 같은 경우는 동맥에 비해서 중막이 매우 얇기 때문에 혈압이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정맥의 혈압은 10에서 15mm Hg 정도라고 얘기를 하면, 대정맥 같은 경우는 0, 상대정맥이나 하대정맥은 진짜 온전히 머리에서부터 오는 혈액을 받고 아래에서 오는 혈액을 받기 때문에 혈압이 0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마이너스도 될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이유는 여기서 판막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정맥 속에는 판막이 있어요. 정맥 속에는 판막이 있고 동맥 속에는 판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막이 있는 혈관은 정맥이고요. 그래서 뭐 복제정맥 판막 이런 식으로 해서 DVT라든지 이런 질환을 들어가게 되면은 또 판막을 또 다루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모세혈관 같은 경우는 내막으로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어떤 조직의 틈이나 완전 좁은 조직이라든지 혹은 세포 틈새까지 혈액을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얇게 내막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막은 가장 얇은 막이에요. 그러면서 적혈구는 오목한 원반 모양을 띠고 있으면서 이런 좁은 모세혈관도 통과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좁은 조직이나 세포 틈 사이로도 혈액을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혈관에 대해서 그림을 조금 더 그려볼 건데, 여기다. 이게 이제 동맥이라고 치고요. 아까도 잠깐 그 심장편에서 그림을 살짝 그리기도 했는데요. 얘 둘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혈관이 모세혈관이에요. 그림을 못 그려서 좀 보고 그래요. 이렇게 그물 모양처럼, 이런 식으로 거미줄처럼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세혈관에 그냥 다 이렇게 혈액을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고요. 조임근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혈관 앞 조임근, 한마디로 얘는 관략근인데,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다 이렇게 조임근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그래서 어떨 때 이 조인근이 열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사를 했어요. 다들 식사하셨나요? 식사를 하면 이 조인근이 위쪽으로는 열려요.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는 좀 닫아줘요. 그래서 이 뭐 위라든지 소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혈액을 더 많이 보내기도 하고요. 또 공부 같은 걸 할 경우는 어디에 혈액이 많이 필요할까요? 산소가? 당연히 뇌 쪽. 또 뇌 쪽에 있는 조인근은 또 열리고, 그 외에 위장이라든지 소장이라든지 이런 조인근은 또 닫혀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세혈관 앞 조인근에 의해서 혈류 공급을 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동맥과 정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동맥은 크기별로 가장 큰 동맥이 뭘까요? 가슴실에서 나가는 대동맥이에요. 그래서 대동맥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인 동맥, 얇은 세동맥, 그리고 모세혈관, 세정맥, 일반적인 정맥, 그 다음에 대정맥이 되는 건데, 이 대정맥은 상대정맥과 하대정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분명히 동맥으로 나갔는데 정맥으로 들어올 수 있던 이유는 자연스럽게 혈관과 현관을 연결해주는 모세혈관 덕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혈관 직경을 볼게요. 혈관 직경을 보면 어떤 게 가장 클까요? 대동맥과 대정맥이 가장 커요. 혈관 직경은. 그래서 혈관 직경이 이 가장 위쪽으로 한 3cm, 가장 아래쪽으로 한 0cm라고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요. 모세혈관이 가장 얇죠. 정말 이 세라는 게 간을 다 할 때 간을 세자예요. 그래서 우리 목포 세발낙지 얘기할 때도 그 다리가 세 개라는 게 아니라 다리가 정말 간을 다하라고 해가지고 세발낙지에 이 세를 쓰거든요. 그래서 모세혈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털처럼 가는 혈관이다라고 해서 모세혈관이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혈관 직경은 굉장히 얇고, 반면에 대동맥이나 대정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껍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총 단 면적을 볼게요. 총 단면적은 굉장히 반대입니다. 대동맥은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대동맥이나 대정맥 같은 경우는 혈관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하나로 돼 있어. 그래서 아까 심장 그림 그릴 때도 이게 대동맥, 이게 상대정맥, 이게 하대정맥이었어요.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갔었죠. 하나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단면적이 작은데, 모세혈관 같은 경우는 아까 어떻게 돼 있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주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분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막 간으로도 이렇게 간 혈관이 있고, 뭐 장으로도 가는 혈관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분지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면적은 모세혈관이 훨씬 큽니다. 얇기는 굉장히 얇지만 단면적은 굉장히 큰 혈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혈압 한번 볼게요. 혈압. 색깔 다른 거. 나오세요. 자, 혈압을 볼게요. 혈압은요, 대동맥에서 혈압이 가장 크겠죠. 왜? 온몸으로 펌프를 해줘야 된다 그랬으니까. 근데 혈압은 이렇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정맥 같은 경우는 중막이 얇다라 그랬어. 중막이 얇다라는 것은 중막에 탄력섬유랑 근육층이 많이 분포가 돼 있다 그랬어요. 근데 중막이 얇기 때문에 얘는 혈압 자체는 낮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가 사실 이제 0이지만 대정맥은 보통 이제 0까지도 내려가지만 더 꺾일 수도 있다라 그랬어. 그런데 더 꺾이지 않는 이유는, 즉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밸브, 판막이 존재해가지고 역류를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혈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혈류의 점성은 빨간색. 이런 식으로 해서 모세혈관이 혈류의 점성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이 혈류의 점성도가 낮고요. 그러면서 혈류의 속도도
낮아요. 혈류의 속도도 느리고 점성도도 낮고 그러면서 천천히 혈액 교환을 오투슈트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정맥으로 오면서 서서히 회복됩니다. 그래서 생략책을 보면은 제가 이제 이걸 그림에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은 이런 거다라는 걸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책으로 돌아가서 12페이지를 보기 전에 하나 더 설명을 할 게 있네요. 우리가 아까 혈관을 설명할 때 정맥, 동맥, 모세혈관을 설명했는데 간이라는 특정한 구조에서는 하나의 혈관이 더 있어요. 바로 간문맥이라고 하는 건데 간문맥이 뭘까요? 간문맥. 굉장히 어렵죠? 이게 정맥이야, 동맥이야? 어렵죠? 그래서 얘를 문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간문맥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게 뭡니까? 간이죠, 간. 간은 의학적 용어로 헤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간 문맥을 헤파틱 포탈 시스템이다 라고 해요. 이걸 뭐라? 간 문맥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심장에서요 혈액을 공급을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소장에다가 혈액을 공급을 해줬다고 칩시다. 소장에다가 혈액을 공급을 해줬으면 소장한테 산소를 막 공급을 해주겠죠. 다 산소를 줬어. 그리고 나서 이산화탄소를 많은 혈액을 어디로 가냐? 여기로 가요. 이게 간 문맥이에요. 사실 간으로부터 들어오는 혈액이기 때문에 동맥이에요. 간으로부터 들어오는 혈액이 동맥인데 여기에는 산소가 여기다 다 줬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근데 정맥혈이 흐른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동맥이라고 해야 되나 정맥이라고 해야 되나 해서 그냥 문맥이라는 표현을 쓴대요. 그래서 문맥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보통 소화기관들 사실 제가 이제 소장만 그림을 그렸지만 뭐 위, 소장, 대장, 막 심지어 결장까지도 뭐 췌장 이런 데를 전부 다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간 문맥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걔네들을 한번 갔다가 간 문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간에 영양소를 저장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일단은 음식물들이 있던 곳을 갔다 왔기 때문에 혈액 속의 영양분은 풍부해져요. 그래서 영양소를 간에 저장을 하기 위함이고요. 또 노폐물들이 많을 수 있겠죠. 간은 무슨 작용을 합니까? 해독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요소라든지 뭐 비유엔 크레아틴 같은 것도 일단은 해독 작용을 한번 딱 해줍니다. 그래서 간 문맥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혈관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나가겠죠. 간 정맥을 통해서 나가요. 일단 여기 한번 들어와서 영양분 저장할 거 저장하고요. 해독할 거 한 번씩 해독하고요. 간 정맥을 통해서 나가는데 이 간 정맥은 뭐랑 연결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임페리얼 베나 카바인 하대 정맥과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다시 심장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간이라고 산소 안 필요할까요? 간도 산소 필요해요. 그래서 간 동맥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또 산소가 많은 혈액을 간에다가 공급을 해주죠. 그래서 간은요, 간 동맥, 간 정맥, 간 문맥. 간 문맥은 소화기관 전체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소화기관을 갔다 왔기 때문에 영양분이 굉장히 풍부한 혈액을 간에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노폐물이라든지, 젖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독시켜. 요소 같은 거 특히. 그래서 간에서 요소를 해독시키지 못하면은 그 간부전이 오게 되면 특히 요소 같은 걸 해독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간성운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22년 임용고시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교재 12페이지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혈액계는 세포의 내적 환경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작용뿐 아니라 세포가 성장 분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혈액이 이런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장은 펌프 작용에 의해서 혈액을 이동시키는 동력 제공을 하며 혈관은 혈액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한다. 자, 혈관 그림 한번 보세요. 혈관 내막, 중막, 외막 있어요. 내막은요 가장 얇은 막이에요. 그래서 딱 그림만 봐도 내막의 두께가 가장 얇죠. 근데 중막 보세요. 동맥과 정맥의 중막을 비교해 보면 어디에 중막이 더 넓고 크죠? 그죠? 동맥의 중막이 훨씬 넓고 큽니다. 근데 이 중막에는 평활근과
탄력 섬유가 존재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축력이 동맥은 높고요. 정맥은 수축력이 낮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혈압이 없으니까, 정맥에는 혈압이 없으니까 정상적으로는 10에서 15 정도 있지만 대정맥 같은 경우는 혈압이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밸브들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외막은 결체 조직으로 굉장히 질겨요. 그래서 혈관이 쉽게 찢어지지 않도록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옆에 그림은 이게 모세혈관이에요. 제가 이렇게 그림 그렸지만 그림과 굉장히 유사하죠. 잘 그렸죠.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동맥과 정맥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이게 그물처럼 이렇게 딱 뻗어 있어요. 그래서 총 단면적은 넓은 거예요. 이렇게 모든 조직이나 세포 틈새까지도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제가 그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빨간 색깔로 동그라미 좀 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세혈관 앞 조명근이다 라고 해서요. 공부할 때는 뭐 뇌 쪽에 관략근이 열리고, 뭐 밥을 먹을 때는 뭐 위쪽에 관략근이 열리고, 그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혈관 동맥계 한번 읽어볼게요. 동맥계는 아테리, 그래서 대동맥, 동맥, 소동맥으로 구성됩니다. 가장 큰 동맥은 대동맥, 대동맥으로부터 중간 크기의 일반적인 동맥과 세동맥으로 해서 동맥들이 분지가 되죠. 자, 동맥에는 외막, 중막, 내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막은 가장 바깥쪽에 위치해서 섬유성 결합 조직으로 구성되어 매우 질겨서 혈관 쉽게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다라 그랬고요. 중막은 탄력섬유 평활근층으로 형성돼서 정맥에 비해서 탄력성과 신정성이 좋다라 그랬고, 내막은 단층의 상피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얇은 막입니다. 정맥계 역시 마찬가지로 동맥계처럼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동맥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막의 발달이 미약하고 탄력섬유가 적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 정맥의 내막에는 정맥 판막이 있어서 정맥 활류를 촉진한다 라는 겁니다. 모세혈관과 같은 경우는 내막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외막과 중막은 없고요. 물질 교환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모든 모세혈관이 언제나 혈액을 관료시키는 것은 아니며 평상시에는 거의 닫혀 있다라고 하는 게 주요 혈액이 필요한 많은 부분에 관략근이 열려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닫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혈관 했고, 이제 혈관 안에들은 혈액에 대해서 공부를 할 차례예요. 그래서 혈액 한번 또 그림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렇게도 찍었어. 혈액은요, 뭐 임상에 계신 분들은 훨씬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혈액을 시험관에 넣고 원심 분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혈액이 나뉜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거를 우리는 혈구 라고 하고요. 무거워서 가라앉아요, 혈구는. 이 위쪽을 혈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혈장은요, 55%, 혈액 100% 중에서 55%, 혈구는 혈액 100% 중에서 45%로서 두 개를 합쳐서 100%가 되게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혈장 같은 경우는 주요 성분이 뭐냐면 액체 성분이에요. 왜 액체 성분인지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혈구 같은 경우는 주요 성분이 세포 성분이에요. 자, 그래서 혈장을 한번 분류를 해보고 혈구를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장은요, 왜 액체 성분이냐면 혈장을 구성하고 있는 수분이 있는데 이 수분이 무려 91%에서 92%까지 되기 때문에 혈장은 액체 성분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혈장에서 만들어지는 혈장 단백질이 있어요. 이제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장 단백질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는 첫 번째, 알부민. 그래서 간 기능 볼 때 알부민 지표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글로불린. 세 번째는 피브리노겐이에요. 한 58%, 한 38%, 나머지 한 4%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거는 책마다 다른 지표고 그냥 이 정도로 참고되어 있다라고만 생각하시지 뭐 무조건 58이 맞아, 38이 맞아, 이건 아닙니다.
자, 알부민은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일이 뭐죠? 물론 하는 일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혈장 교질 삼투압을 조절한다 라는 거죠. 그럼 이 삼투압이 뭔지 또 알아야겠네. 삼투압은요, 이 교질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혈압에 의해서 혈관 밖으로 수분이 배출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짜지면서 그러니까 혈압에 의해서 혈액이 짜질 때 수분이 혈관 밖으로 배출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혈장교질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 밖으로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끌어들이는 힘을 혈장교질 삼투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알부민이 부족하게 됐다. 그러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수분을 다시 혈관으로 끌어오는 힘이 부족하니까 끌어오지 못하고 그대로 혈관 밖으로 수분이 나가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부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간 기능이 좋지 않을 때, 간에서 알부민이 형성되기 때문에 간 기능이 좋지 않을 때는 대표적으로 배가 볼록해지는 복수라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왜 우리 아프리카나 이런 난민들을 좀 보시면은 아기들이 배가 볼록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잘 먹을 것도 없고 한데 배는 왜 저렇게 볼록하지? 잘 먹고 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잘 먹지 못하고 환경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간 기능이 많이 저하돼 있고 이런 알부민의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혈관으로 수분을 끌어들일 수 없어서 혈관 밖으로 수분이 다 나가는 복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글루불린 볼게요. 글루불린은요, 알파, 베타, 감마 글루불린이 있어요. 이 알파, 베타 같은 경우는 보통 혈당교질 삼투압을 조절해 주는데 보통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감마 글루불린은 뭐죠? 그렇죠. 면역 글루불린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피브리노겐 같은 경우는 섬유소원이에요. 그래서 얘는 혈액 응고인자죠. 혈액 응고인자인데 혈액 응고인자 중에서도 1번 인자예요. 저는 이게 편하게 이렇게 숫자로 쓰겠습니다. 보통 막 이제 이게 로마자 막 이런 식으로 썼는데 편하게 숫자로 쓸게요. 알아서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혈액 응고 1번 인자고요. 그 다음 자, 세포 성분을 볼게요. 세포 성분. 기타도 있다. 기타 2%. 이 정도 돼요. 기타라고 한다면은 호르몬, 효소, 나트륨, 칼슘, 칼륨, 수소이온, HCO3-, 그 다음에 젖산, 노폐물 다 들어있어요. 이런 이제 기타 성분이 2% 정도 된다라는 거고요. 자, 세포 성분 보겠습니다. 세포 성분은 크게 RBC, 적혈구죠. 레드블러드 셀. 그리고 WBC, 백혈구. 그 다음에 혈수판. 적혈구는요, 한 450에서 550만 개 정도를 정상으로 보고 있고요. 이 적혈구는 오목한 원반 모양이다. 핵이 있다 없다? 일단 핵은 없어요. 핵은 없고 오목한 원반 모양이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그림이 아무튼 구형 아니에요. 구형 아니고 오목한 원반 모양을 표현했습니다. 오목한 원방 모양이다. 왜 오목한 원방 모양이냐? 그래서 좁은 모세 혈관도 잘 통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물질 교환을 쉽게 하기 위해서 오목한 원방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적혈구의 95%는 헤모글로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헤모글로빈도 뒤에 나오겠지만 이거는 한국말로는 혈색소라 그래요. 말 그대로 빨갑니다. 빨개서 혈액의 색소를 결정짓기 때문에 혈색소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이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산소나 이산화탄소까지도 같이 운반을 해줘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적혈구입니다. 자, 그리고 백혈구는요, 말 그대로 면역체계예요. 면역체계. 그래서 우리는 과립이 있냐, 과립이 없냐 해서 과립백혈구와 무과립백혈구로 나뉘는데요. 이제 연구를 해본 거예요. 백혈구의 세포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가운데를 핵이라 그러죠.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세포의 막을 세포막이라고 그러고요. 우리는 여기서 핵과 세포막 사이에 있는 거리, 여기를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과립은 무엇이냐? 과립은 알갱이에요. 그래서 과립 내에 알갱이들이 있냐?
과립 내에 알갱이들이 없냐라고 해서 과립 내에 알갱이들이 있는 단백질을, 아니 백혈구를, 과립 백혈구 이런 것들이 없다, 알갱이들이 없다 그러면 무과립 백혈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과립 백혈구. 자, 과립 백혈구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과립 백혈구는요, 크게 어떻게 나뉘냐? 잘 알고 있듯이 호중구, 호산구, 호염기구로 나뉘어요. 무슨 말이냐면 호라는 게 좋을 호자를 써요. 그래서 좋을 호자의 한자는 이거잖아요. 남자와 여자 같이 있어서 좋다라는 좋을 호자를 쓰는데, 호중구는 중성을 좋아합니다. 호산구는요, 산성을 좋아해요. 호염기구는요, 염기성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데, 그 H 스테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염색 방법인데요. 이 H라는 게 헤마톡실린입니다. 헤마톡실린. 얘는 파랑 색깔을 띄어요. 얘는 염기성이에요. 이는요, 에오신이에요. 얘는요, 빨간색을 띠고요, 산성이에요. 그래서 이 백혈구의 세포질 내에 있는 과립들을 염색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과립 백혈구겠죠? 과립이 있으니까 과립 백혈구를 H 스테인의 염색 방법을 통해서 염색을 해봤는데, 호산구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빨간 색깔로 염색이 됐어요. 그래서 에오신에 의해서 빨간 색깔로 염색이 됐죠. 그래서 얘는 산성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해서 호산구라는 이름을 붙였고, 호염기구는 이렇게 파란 색깔로 염색이 됐어요. 그래서 호염기구다. 그러면 호중구는요, 중성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보라 색깔로 염색이 됐어요. 그래서 바이올렛 색깔이다, 뭐 보라색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어쨌든 호중구는요, 백혈구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해요. 그래서 60에서 80% 정도를 차지한다. 그래서 급성 염증 반응에 관여한다. 가 있고요. 호산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레르기나 기생충 감염 시에 상승한다라고 알고 있고요. 호염기구 같은 경우는 비만 세포와의 친화력이 높아요. 자, 그리고 호염기구 같은 경우는 과립층 내에 뭘 가지고 있냐면, 자, 과립 내에 히스타민과 또 헤파린을 가지고 있어요. 자, 히스타민 같은 경우는 혈관을 확장시켜 주거든요. 헤파린 같은 경우는 항응고 작용을 하죠. 혈전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염증 시에 우리가 백혈구의 활동을 보게 되면은 혈관 가장자리로 몰리면서 뭐 유주되고 화학 주성에 통해서 세균으로 간 다음에 식균 작용을 하게 됩니다. 기초간호과학 시간에 배우실 텐데, 일단은 이런 히스타민들에 의해서 혈관이 확장이 돼요. 그래서 백혈구가 혈관 내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양의 백혈구들이 혈관을 빠져나가야 되면, 혈관이 좁으면 어느 세월에 갑니까? 혈관이 확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혈관이 확장이 돼야 백혈구들이 빠져서 나간 다음에 화학 주성을 통해서 균에 있는 자리로 가고요, 식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백혈구가 빠져나오는 운동을 우리는 아메바 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염증 마지막쯤 되면은 이제 응고되지 말라고 헤파린이 분비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항응고 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또 뒤에 가서 혈액계 그 약물까지 제가 조금 다 같이 다뤘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과립층이 없어요. 과립층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얘네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갱이가 아무것도 없는데, 얘네들은 특징이 핵이 엄청 커요. 지금 제가 일부러 크게 그린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커요. 그래서 세포질이 굉장히 좁아요.
과립폐구에 비해서 과립도 없고 핵이 매우 커서 세포질이 좁고 얘는 구형이죠. 얘는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그렸는데 이 핵이 다엽성이에요. 다엽성. 그리고 얘는 동그란 구형이고요. 자, 그리고 무과립폐혈구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단핵구와 림프구.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림프구는 또 T셀, B셀 나뉘죠. 이 T셀, B셀은 또 어차피 면역계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그냥 T셀, B셀로 나뉜다라고 넘어가고요. 단핵구 같은 경우는 그 대식세포로 변화하게 되는데요. 단핵구가 혈액 속에 있을 때는 단핵구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얘가 조직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기관으로 가게 돼요. 기관으로. 예를 들어서 이 단핵구가 간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이 단핵구는 대식세포로 변화하게 됩니다. 대식세포 많이 들어보셨죠? 한 하루나 하루 반나절 정도 지나면은 도착하고 나서 대식세포로 변하는데 간에 있는 대식세포를 우리는 쿠퍼셀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은 다 명칭은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폐에 있는 대식세포도 있어요. 우리가 주요 장기들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조직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대식세포가 존재하는데 폐에는요, 해포대식세포라고도 부르고요, 폐먼지세포라고도 불러요. 그리고요, 또 있어요. 또 어디 있을까? 신장. 사구체 간세포. 또 어디 있을까요? 가장 중추인 뇌에도 있죠. 마이크로글리아 셀이라고 해가지고 영어로는 마이크로글리아 셀인데 한국말로는 미세 악교세포. 또 뼈에 있어요. 파골세포. 이름만 들으면 다 부셔버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셔요. 왜? 리모델링 하려고. 뭐 그런 어쨌든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것들의 대식세포의 명칭 정도는 알고 계셔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쫙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4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그림 그대로 나와 있죠. 혈액 100% 중에 혈장은 55% 액체 성분으로 되어 있고 혈구는 세포 성분으로 4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장 플라즈마에서 또 빠져나오는 게 혈장 단백질, 혈청이 있는데 수분 옆으로 한 칸 빼셔가지고 수분 91%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좋아요. 혈장 단백질은 크게 알부민, 글로불린, 섬유수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세포 성분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있고 백혈구에는 과립백혈구와 무과립백혈구 제가 그린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립백혈구는 호중구, 호염기구, 호상구, 무과립백혈구는 림프구, 단핵구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글 보시면 혈액은 세포 성분인 혈구 45%와 체액 성분인 혈장 55%로 구성되어 있다.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은 수분, 혈장 단백질,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기타 속에는 보시면 뭐 O2, CO2, 포도당, 영양소, 노폐물, 호르몬, 효소 다 들어있다고, 뭐 나트륨, 칼슘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적혈구는요, RBC, 레드블러드 셀이라고 해가지고 평균 수명은 약 120일입니다. 그래서 매일 1%의 적혈구가 생성되고 파괴되고 있어요. 적혈구의 파괴는 세막내피계에서 파괴가 됩니다. 이따 뒤에 빌리루빈 대사 과정을 제가 넣어놨는데 거기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원판 모양이면 핵이 없습니다. 이제 원판이 원반 모양이에요. 오목한 원반인데 형태학적으로 구형인 모양보다 오목 모양이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가스 확산에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좁은 모세혈관도 굉장히 잘 통과해요. 동그란 모양이면 통과를 못하는데 오목한 원반 모양이 막 잘 통과를 합니다. 정상 범위는 450에서 550만이고요. 어디서 형성이 되냐면 적혈구는 골수에서 형성됩니다.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출생 전에는 난황낭이라고 해가지고 계란 노른자처럼 생긴 게 있어요. 거기서 생성을 하지만 이제 태어나기 전에 난황낭에서 생성을 했다가 간이나 비장에서 생성을 했다가 태어난 후에는 적골수에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출혈이 일어났다, 정말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출혈이 일어나서 많은 양의 혈액이 필요할 때는 부가적으로 비장, 흉성, 신장 등에서도 혈구가 형성이 된다. 신장에는 또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고 해가지고 EPO가 있어요. 적혈구 조혈인자라고 하는데 이 에리트로포이에틴을 자극을 받으면 골수가 자극을 받게 되면서 더욱더 많은 적혈구를 형성해서 출혈과 같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적혈구 조혈 단계는요, 적혈구는 아까 얘기했듯이 골수에서 형성이 된다 그랬어요. 이제 주로 적골수에서 형성이 되는데 골수의 줄기세포부터 시작해서 전적아세포, 적아구세포, 정적아구세포, 망상적혈구, 적혈구,
돼요. 그래서 망상적혈구는 우리가 흔히 아는 미성숙 적혈구를 망상적혈구라 그러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성숙 적혈구는 적혈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망상적혈구가 한 이틀에서 4일 정도가 지나면 성숙 적혈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적혈구를 만들 때 필요한 물질을 보시면 단백질, 철, 엽산, 구리, 비타민 B12 등인데 철이 만약에 부족해서 적혈구를 만들지 못하면 그게 바로 철분 결핍성 빈혈인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B12가 부족해요. 그래서 생기는 빈혈을 우리는 악성 빈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B12는 신경계 성숙을 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적혈구 침강 속도는 ESR이에요. 그래서 보통 여자는 4에서 7mm/h, 남자는 1에서 3인데, 자, 보세요. 항응고제를 첨가한 시험관에 혈액을 넣은 채 세워두면 혈구는 혈장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게 됩니다. 아까 제가 시험관에 넣었을 때 혈구는 무거워서 밑으로 가라앉는다 그랬어요. 이 가라앉는 속도를 정해놓은 건데, 이상하게도 염증 시에는 이 침강 속도가 엄청나게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CRP를 볼 때 ESR을 같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CRP랑 ESR이 증가했다. 그러면 염증 수치가 증가했구나. 그래서 염증 시에는 적혈구 침강 속도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적혈구 취약성이라고 하는 건 등장액을 넣었을 때는 적혈구막 내외에서 수분 이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장액에 적혈구를 넣게 되면 수분이 적혈구 밖으로 이동해서 적혈구가 탈수가 되고요. 저장액에 넣게 되면은 수분이 적혈구 내로 이동해서 적혈구막이 팽창되어 파괴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왜 0.9% 노말셀라인에 넣냐, 더 높은 고장액에 넣냐, 등장에 넣냐 해서 적혈구가 쪼그라진다, 팽창된다, 이런 그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백혈구로 넘어가겠습니다. 백혈구는요, 마찬가지로 골수와 림프절에서 형성되면서 수시간에서 수백 일을 산다. 적혈구는 120일 산다 그랬어요. 모양은요, 적혈구는 핵이 없었는데 여기는 핵을 가지고 있고요. 적혈구보다 큽니다. 정상적으로는 5천에서 10,000회 정도가 되고요. 10,000개 정도가 되고요. 분화 과정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골수의 줄기세포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수하고 그냥 괄호 골수세포, 괄호 띠세포, 괄호 이렇게 놨는데 괄호는 호중구든 호상구든 호연기구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골수하고에서 호중구 골수세포, 호중 띠세포, 호중구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T세포는 미성숙 백혈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망상적혈구는 미성숙 적혈구였던 것처럼 T세포 역시 호중구 T세포, 호상구 T세포, 호염기 T세포는 전부 다 미성숙 백혈구입니다. 자, 그래서 호중구, 과립의 유무에 따라서 호중구, 호상구, 호염구는 과립이 있는 과립 백혈구, 단핵구 림프구는 과립이 없는 무과립 백혈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호중구는 50에서 70%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성이나 탐식작용이 가장 활발하고요. 1차 방어선, 그래서 급성 염증에 관여를 합니다. 호상구는요, 1에서 5% 적죠. 그래서 얘도 포식작용은 해요. 그런데 호중구나 단핵구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그리고 세포질 내에 산성 과립이 여러 효소를 가지고 있어서 이물질에 대한 이물단백질에 대한 해독작용을 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알레르기나 기생충 때 증가하고요. 호염기구는요, 과립 백혈구 중에서 가장 작아요. 그래서 1% 이하의 가장 적은 양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헤파린이나 히스타민 등을 가지고 있어서 저런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다음 무과립 백혈구는 단핵구와 림프구가 있어요. 단핵구 같은 경우는 호중구보다 5배 이상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얘도 가장 탐식을 하게 되는데 가장 탐식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호중구가 먼저 가고 호중구가 다 돼서 사라질 때쯤에 단핵구가 나타나요. 그래서 세균이 침입한 지 12시간이 지나 호중구가 소멸하는 시기에 그 수가 증가하게 돼서 얘는 2차 방어선, 호중구는 1차 방어선 급성 감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성숙 세포죠. 근데 조직으로 간 후에 하루 반나절 정도 지나면 대식세포가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간은 쿠퍼셀, 폐는 먼지세포, 신장은 사구체, 간세포, 뇌는 미세 악교세포, 뼈는 파골세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림프구는요, 탐식작용은 없어요. 탐식작용은 없고요. 면역작용을 하게 되는데 주로 B림프구에서 항체를 형성하죠. B림프구에서 이제 T림프구 중에서 헬퍼티셀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그 이상 반응을 감지를 합니다. 뭐가 들어왔어 지금 내 몸에 뭔가 이상한데? 해서 B림프구한테 야야 내 말 좀 들어봐 지금 좀 이상한 애가 들어온 것 같아 라고 알려주면 B림프구에서 항체를 형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T림프구 중에서 헬퍼티셀이 가장 먼저 그 인지를 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B림프구에서는 B림프구를 분화해서 형실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또 면역계 들어가면 또 제대로 보겠지만 T셀과 B셀 중에서 얘는 이제 세포 매개성이고요. 얘는 체액 매개성인데 CD4
그러니까 헬퍼 T셀에서 야 뭐가 들어왔어 신호를 주게 되면 얘가 분할을 하게 되는데, 그때 분화가 형질세포로 분할을 하게 돼서 이 형질세포에서 항체를 만들어요. 그런데 형질세포로 분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세포로도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들어왔던 애들은 항체는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백혈구 이런 애들은 기억 못해. 네가 저번에 왔던 애구나 이런 거 기억을 못해요. 왜냐면 기억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항체는 우리가 기억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너 알아. 너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어. 너 7살 때 들어왔던 애인데 오랜만에 왔네. 내가 너 가만 안 둬. 하면서 그 양이나 항체의 양이나 항체가 형성되는 속도가 매우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기초간호과학 시간에서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대충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고요. 혈소판은요, 골수의 거액세포의 세포질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순환 혈액 내로 흘러나오는 것으로 7일 정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20에서 40만 개고, 얘는 이제 혈구 중에 가장 작아요. 왜냐면 그냥 세포의 일부가 떨어져 나온 걸 혈소판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니 세포도 얼마나 작아. 세포도 작은데 거기서 떨어져 나온 걸 보고 혈소판이라 그러는데 크기가 진짜 작죠. 그래서 작은데 혈액 응고, 즉 지혈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혈관벽에 손상을 입으면 출혈이 일어나지만 1에서 3분 정도 후에는 멈춰요.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 혈관 수축과 함께 혈소판이 모여서 혈소판 마개를 만들죠. 그래서 혈관을 기계적으로 폐쇄한다. 그래서 혈액 응고 기전도 다음 장에서 같이 살펴볼 겁니다. 혈장은 55%로 액체 성분으로 되어 있다라 그랬고요. 그 중에서 90% 정도는 수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액체 성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혈액이 너무 끈적끈적하지 않도록 이 수분이 조금 유지를 잘 해주고 있어서 점성도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점성도가 좀 올라가게 되면은 혈압은 상승하게 되죠. pH는 7.35에서 7.45 정도 되고요. 혈장 단백질이 있어요. 아까 알부민 분명 얘기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일 너무 많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교질 삼투압을 유지한다. 그래서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끌어오는 힘을 교질 삼투압이라 그랬고요. 혈액 내 산연기 표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호르몬이나 담즙 생액소 같은 것들을 운반하는 운반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따 빌리루빈 대사 과정 때 확인을 할 거지만 빌리루빈은 혼자 움직일 수 없어요. 간접 빌리루빈은. 그래서 알부민과 항상 붙어서 간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런 운반체 역할들도 하게 되는 게 알부민이죠. 글로불린은 알파, 베타, 감마가 있어요. 그래서 알파, 베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질 삼투압을 같이 유지를 해주고요. 감마글로불린은 임무글로불린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인체를 방어하고요. 림프절의 세막 내피계에서 합성이 되는데 이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혈장만 맥주는 주로 간에서 만들어지므로 에이즐레티온은 간 기능에 중요한 지표를 하게 됩니다. 섬유소는 혈액 응고인자 1번인자였어요. 그래서 혈액 응고인자인 섬유소 1이 피브린이 되는 거죠. 섬유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확인을 해볼 건데 이따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자, 헤모글로빈과 헤마토크리트예요. 헤모글로빈은 아까 적혈구의 95%는 헤모글로빈으로 구성되어 있다. 얘를 한국 이름으로 부르면 혈색소다. 빨개요. 그래서 적혈구가 빨간 거예요.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적혈구를 빨간 색깔로 해볼게요. 얘를 RBC. 이걸 막 들여다 봤더니 뭐가 있냐면 무슨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백혈구고 얘는 백혈구의 주된 성분인 헤모글로빈인데 헤모글로빈을 봤더니 자 4개의 햄과 1개의 글로빈으로 되어 있더라. 자 합쳐보면 헤모글로빈이죠. 그죠? 그래서 4개 햄과 1개 글로빈으로 되어 있는데 이 햄의 색깔이 어떻다? 빨갛다. 빨갛다. 자, 그런데 이 햄은요, 잘 보시면은 안에 이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이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뭔가가 바로 철입니다. 그래서 이 햄은 항상 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빌리루빈 대사 과정에서 이 햄이 걸러질 때 한쪽은 철로 구분이 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햄이 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글루빈이라고 해요. 그래서 폴리펩타이드 성질의 사슬 구조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얘를 글루빈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또 뭐 여러 개를 뭐 알파 체인, 뭐 여러 개를 뭐 베타 체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정상적으로 헤모글로빈은 혈액 100ml당 12에서 16g per 데시리터. 남자는 16 정도고 여자는 14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빈혈이라고 하면 헤모글로빈이 적어요. 왜냐면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공급을 해주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빈혈이 오게 되는데, 보통 이제 12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빈혈이라고 하죠. 그래서 임신 시에서도 생리적인 빈혈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임신 시에서는 보통 12 이하로 떨어진다고 해서 빈혈을 보지 않죠. 그냥 생리적인 빈혈, 이렇게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혈색소는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산염기 편형을 유지하는 작용을 합니다. 자, 하나의 혈색소에는 4개의 햄과 1개의 글루빈, 1개의 글루빈은 4개의 폴리펩타이드 형식으로 되진 사슬 구조의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햄 안에는 항상 뭐를 가지고 있다? 펄이 아니라 철입니다. 철과 프로토포피린의 결합체다. 그래서 산소하고 결합하는 부위는 혈색소 중에 철이고요. 산소가 결합한 혈색소를 산소화된 혈색소라 그래서 산화혈색소라 그래요. 이 산화혈색소들이 뭐 간이든 심장이든 뭐 뇌든 콩팥이든 다 가가지고 산소를 공급해주죠. 그러면 이때 산소를 다 공급해줬기 때문에 얘는 해리혈색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환원혈색소, 해리혈색소라고 하는데, 이 해리혈색소가 정맥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맥은 산소가 많이 없죠. 지금 다 장기에 주고 정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암적 색깔을 띠게 되는 거고요. 동맥은 이 산화혈색소가 많기 때문에 선홍빛 색깔을 띠게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혈색소는요, O2와의 결합률보다 CO, 일산화탄소와의 결합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친화력이 산소보다 200에서 250배 정도 강함으로 혈색소는 산소보다 일산화탄소와 더 쉽게 결합한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아마 그 헤모글로빈과의 친화력이 일산화탄소가 더 높다 이러면서 그 질병을 다뤘던 게 아마 있을 겁니다. 헤마토크리트는요, 적혈구 용적률이에요. 그래서 전체 혈액 중에 적혈구가 얼만큼 있냐 라고 보는 건데, 보통 40에서 52% 정도로 나타납니다. 헤마토크리트가 좀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심한 설사나 발한 등으로 소분 소실이 증가된 경우, 그래서 헤마토크리트가 감소되어 탈수가 되고요. 고산이대처럼 산소가 부족한 경우에서는 적혈구 생성이 증가돼서 헤마토크리트가 증가됩니다. 수분 섭취가 증가될 경우에는 부종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는 헤마토크리트가 감소합니다. 자, 다음 장 혈소판 지혈 반응을 볼게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화이팅 해봅시다. 우리가 지혈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1차 지혈과 2차 지혈로 나뉘거든요. 1차 지혈은요, 보통 혈소판이 담당을 해요. 혈소판이 부족하면 1차 지혈이 안 돼요. 2차 지혈은요, 응고인자가 담당을 해요. 응고인자가 부족하면 지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길을 걷다가 푹 하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상처를 입게 되면은 혈관이 손상이 되면서 출혈이 나타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 만약에 우리가 상처를 입어서 혈관 손상이 오게 됐어요. 피가 나와요. 피가 나오면 혈소판, 가장 먼저 첫 번째, 혈관 수축이 일어나요. 혈관은 평활 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이 수축함으로써 혈관의 직경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면 혈관의 직경이 감소되니까 나가는 혈액량은 줄겠죠. 그런데 완전한 지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혈관이 수축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세로토닌은 혈관을 수축시켜 주거든요. 그런데 혈관이 수축했는데도 피가 아직도 나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혈소판 마개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혈소판 마개라 그러면 플러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혈소판 마개가
형성이 되는데, 이 혈소판 마개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손상된 혈관에서 콜라겐이 나와요. 교원질. 콜라겐이 혈소판을 끌고 와요. 상처 부위로. 지금 너 필요해. 네가 아까 보니까 지혈작용을 하더만 와서 피 좀 멈춰줘야겠어. 혈소판을 끌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ADP 같은 것들이 유리가 되면서요, 이 ADP는요 혈관 표면을 끈적하게 해요. 혈관 표면이 끈적해지면 혈소판이 더 잘 달라붙겠죠. 그래서 혈관 표면을 끈적하게 하고 콜라겐이 혈소판을 자꾸 데려와서 듬성 이렇게 혈소판들이 붙어서 일반적으로 혈관을 기계적으로 폐쇄하는 혈소판 마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는 혈소판이 관여를 하는 1차 지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2차 지혈이 시작될 건데, 자, 혈소판 마개가 일시적으로 출혈을 막아줬으나 다시 출혈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안 되겠는데? 너만으로는 안 되겠다. 자, 3번 혈액 응고인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혈액 응고 기전이라는 거예요. 혈액 응고 기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 프로트롬빈 파란색으로 쓸까요? 노란색으로 쓸래요. 프로트롬빈 액티베이터에 의해서 트롬빈이 되게 돼요. 자, 그럼 이 트롬빈은요, 피브리노겐, 아까 어디서 봤는데, 를 피브린으로 형성해요. 즉, 피떡을 만든다라는 거죠. 피브리노겐 아까 어디서 봤죠? 혈장 단백질에 있었죠. 혈액 응고 1번 인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혈액 응고기 전에 1단계는 어디냐면 요거를 1단계예요. 프로트롬빈 액티베이터가 만들어지는 걸 1단계라 그래요. 그리고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전환하는 걸 2단계라 그래요. 그리고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전환되는 것을 3단계라 그래요. 자, 근데 이거를 우리는 사실은 이거는 무슨 경로냐면 공통 경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통? 그러면 공통이 아닌 경로도 있을까요? 공통이 아닌 경로도 있어요. 그게 내인성 경로와 외인성 경로입니다. 그래서 내인성, 외인성 경로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별로 어렵지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이지만, 선생님들이 또 내인성, 외인성 경로가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내인성 경로는요, 말 그대로 혈관 자체에 손상을 입었을 때요, 혈관 손상을 입어서 혈액이 공기라든지 이물질과 접촉을 하게 되면 바로 나타나는 게 내인성 경로예요. 그리고 외인성 경로 같은 경우는 조직이 손상됐으면 이 조직에서부터 바로 시작해요. 근데 이 두 개는요, 따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시작돼요. 그냥 경로가 다를 뿐이에요. 혈관 자체에서 시작한다, 조직에서 바로 시작한다. 그래서 동시에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내인성 경로는 12, 11, 90인가? 12, 11, 90. 맞네, 12, 11, 90. 12, 11, 9, 10. 이거는 이제 액티비티 됐다라는 소리예요. 12번 인자가 활성화가 됐고요. 활성화된 12번 인자는 11번 인자를 활성화를 시키고요. 활성화된 11번 인자는 9번 인자를 활성화시키고요. 활성화된 9번 인자는 10번 인자를 활성화시켜요. 그리고 외인성 경로 한번 볼까요? 외인성 경로는 3번 인자가 7번 인자에 의해서 9번 인자를 활성화시키는데, 활성화인데 9번 인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10번 인자를 활성화시키네요. 활성화인데 9번 인자는 10번 인자를 활성화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얘네가 공통적으로 하는 일은 뭐예요?
10번 인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내인성 경로는 이런 경로를 통해서 혈관이 손상돼서 혈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경로를 통해서 10번 인자를 활성화시켰고, 외인성 경로는 조직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런 경로를 통해서 10번 인자를 활성화시켰어요. 왜 10번 인자를 활성화시키는데요? 10번 인자를 활성화시키면 이 10번 혈액 응고 인자가 혈소판을 자극하게 됩니다. 혈소판을 자극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프로트롬빈 액티베이터가 나와요. 얘를요, 우리는 트롬보플라스틴이라고도 얘기해요. 어디서 봤죠? 프로트롬빈 액티베이터 여기서 봤네요. 그래서 외인성 경로와 내인성 경로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오게 되는 경로를 이 공통 경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트롬빈 액티베이터, 프로트롬빈을 액티베이터 시켜서 트롬빈으로 만들어버리고, 트롬빈이 피브리노겐을 피브린, 섬유소 1을 섬유소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지혈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지혈이 됐어. 그래서 충분히 야, 지혈 잘 됐다, 고맙다, 네 덕분이다 해서 이제 좀 사라져 줄래? 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으면 혈전이 돼가지고 혈관을 막아버려서 색전이 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섬유소 용해 기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다 할까요? 자, 섬유소는 피브린이었어요. 피브린을 녹이자라는 거죠. 피떡을 녹이자. 그래서 얘는 불용성 피브린을요, 불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녹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사실은 2단계에서의 피브린은요, 불용성 피브린이 돼요. 그래서 이 불용성 피브린부터 시작을 하는데, 가용성 피브린, 즉 물에 녹는 피브린으로 바꿔서 혈전을 형성시키지 않고 이물질과 함께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하게 하는 경로가 섬유소 용해 기전인데, 여기서는 플라스민이라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플라스민은요, 또 플라스민만 따로 똑 떼서 보면 원래는 플라스미 노겐이었어요. 보통 이 노겐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불활성하다 혹은 비활성하다. 노겐을 똑 떼줘야겠네요. 그죠? 이 플라스민 노겐을 플라스민으로 바꿔주는 게 있죠. 이게 티슈 플라스미노겐 액티베이터, TPA 같은 약물이에요. 그래서 플라스민이 이렇게 가서요, 불용성 피브린을 가용성 피브린으로 전환시킵니다. 이 과정을 알잖아요? 그러면 혈액계에서 쓰는 약물인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전 용해제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미 끝났어요, 사실. 약물 이름만 붙이면 될 정도로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은, 자, 18페이지의 그림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밑에 있는 색깔 있는 것들은 공통경로다. 공통경로 전에 외인성, 내인성 경로를 통해 온다. 내인성은 혈관이 손상되고, 외인성 같은 경우는 조직에서부터, 둘 다 이제 혈관이 손상되면은 혈관에 공기가 접촉했거나 이물질과 접촉했을 때는 내인성 경로, 그 다음에 조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외인성 경로다. 그래서 이런 경로를 통해서 10번 인자를 결과적으로 같이 활성화시키고 공통 경로를 통해 오게 되더라. 1, 2, 3단계를 보면요, 이거는 혈액 응고 기전은 이명에 출제됐던 문제예요. 그래서 무기질은 특히 이러한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필요한 무기질은 칼슘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칼슘까지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1단계는 프로트롬빈 액티베이터의 형성이에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응고인자 10번을 활성화시킨다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프로트롬빈 액티베이터가 활성되고요. 2단계,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전환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칼슘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칼슘의 도움을 받아서 프로트롬빈 액티베이터의 작용에 의해 프로트롬빈을 트롬빈으로 전환시킨다. 이 프로트롬빈은 비타민 K의 도움으로 간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이다. 응고인자 12번을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물질이다. 3단계는요, 피브린 노겐이 피브린으로 전환되는 단계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17페이지를 안 했구나. 17페이지 잠깐 볼게요. 17페이지에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혈관 수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혈관도 평혈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양쪽 방향으로 수축이 일어나서 파열부의 크기를 감소시킨다. 그죠? 그래서 세로토닌, 트롬보산 A2 같은 물질에 의해서 나타나고요. 세로토닌은 혈관 수축시킨다 그랬고, 트롬보산 A2 같은 물질은 뭐냐면 트롬보산 A2. 자, 이거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트롬보산 A2는요, 혈관을 수축시키는 애예요. 또 혈소판을 응집시키는 애예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일식은 지혈되죠. 혈관이 손상되면은요, 교온질,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이 노출돼서 혈소판 끌고 와요. 그래서 세로토닌과 ADP 아까 끈적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ADP 보시면은 특히 ADP는 표면을 끈적하게 해서 혈소판들이 손상을 쉽게 부착을 한다. 라고 해서 그 단계가 1차적인 지혈인 혈소판이 담당하는 걸 얘기를 했었어요. 자, 혈액응고인자 볼게요. 혈액응고인자는요, 사실은 50가지 이상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게 13가지예요. 그래서 1번부터 13번까지 있으나 잘 읽어보면 1번부터 끝은 13번인데 실제적인 개수는 12번까지 있어요. 12개까지 있다고요. 왜냐하면 6번 인자가 없어요. 6번 인자가 사라졌는데 그 이유는 자 봐봐요. 5번 인자 다음에 바로 7번이 뜨죠. 6번 인자가 사라진 이유는요, 처음에는 혈액응고인자인 줄 알았으나 이게 혈액응고인자가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혈액응고인자는 대부분 다 간에서 만들어져요. 대부분 다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1번, 2번, 5번, 7번, 8번, 9번, 10번, 11, 12, 13번은 다 간에서 만들어지고요. 4번은 칼슘 이온이죠. 그래서 아까 혈액응고인자에서 가장 필요한 무기질은 칼슘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3번 조직 트롬보플라스틴 같은 경우는 손상된 조직, 활성화된 혈소판에서 형성을 하고요. 자, 그리고 8번, 9번 인자를 보시면 이 8번, 9번 인자는요, 혈우병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혈우병 A, B, C가 있는데 혈우병 A는 8번 혈액응고인자와 혈우병 B는 9번 혈액인자와 C는 11번 혈액인자와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8번, 9번 이런 것들은 혈우병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혈우라고 하는 것은 혈액이 눈물처럼 흐른다. 그래서 혈액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병이다 라고 해가지고 혈우병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 그리고 2, 7, 9, 10번 보시면 2번 프로토르민, 7번 프로콘베르틴, 9번 크리스마스 인자, 10번 스튜어트 플라워 인자 있잖아요. 이 2, 7, 9, 10은 비타민 K가 꼭 필요한 인자예요. 뭐라고요? 이 비타민 K가 꼭 필요한 인자. 그게 뭐라고요? 혈액응고인자 2, 7, 9, 10이에요. 그래서 이 2, 7, 9, 10은 뭐라고 부르냐면 비타민 K 의존성 혈액응고인자다. 부릅니다. 그래서 비타민 K가 적잖아요. 출혈이 나타나요. 왜요? 비타민 K에 의해서 2790이 만들어지는데 K 자체가 적어버리면 얘네들을 만들 힘이 없기 때문에 응고인자가 없으니 당연히 출혈이 나타나게 되고요. 만약에 비타민 K가 너무 활성화됐다. 그러면 혈액응고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출혈일 때 비타 K 주사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 넘어가서 19페이지 볼게요. 얼마 안 남았어요. 빌리루비 대사과정. RBC는 얼마나 산다 그랬죠? 120일을 산다라고 했어요. 120일의 수명을 다하게 되면 얘는 세망대픽에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걸러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뭐 간, 비장, 골수 이런 것들을 세망대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데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적혈구를 형성하고 있는 95%는 우리는 헤모글로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으로 HB인데 갈라지게 돼요. 근데 아까 우리가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을 얘기했어요. 헤모글로빈은 4개의 햄과 1개의 글로빈으로 구성되어 있고 햄 안에는 항상 철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헤모글로빈을 또 걸러져 보게 되면요, 햄과 글로빈으로 나뉘게 됩니다. 햄은요 또 나뉘어요. 또 철, 그리고
빌리버딘으로 나뉩니다. 자, 이 철이랑 글루빈 같은 경우는요, 다시 재사용돼요. 자, 철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철은요, 간으로 이동합니다. 간으로 이동해서 페리틴의 형태로 저장이 돼요. 페리틴의 형태로 저장이 돼서 나중에는 트랜스페린 결합을 해가지고요, 트랜스페린과 결합을 해서 골수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럼 골수로 이동하면은 RBC를 재료 중에 하나가 철이었어요. 그죠? 아까 RBC의 재료 중에 하나가 철이었고, 철이 부족해서 빈혈이 생기면 철 결핍성 빈혈이라 그랬는데, 얘가 간에서 페리틴의 형태로 저장이 됐다가 트랜스페린과 결합해서 골수로 이동합니다. 아까 저 결국 어디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골수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LBC의 재료로 재사용된다 라는 거고요. 글루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아미노산으로 재사용되고요. 마찬가지로 골수로 이동해서 RBC의 재료로 재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사용이고요. 이 빌리버딘은요, 아직은 녹색이에요. 녹색인데 얘가 산화되면 드디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빌리루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노란색이죠. 얘는 이제 환원된 상태고요. 빌리버딘 같은 경우는 환원된 상태고, 얘가 산화가 되면 빌리루빈이 돼요. 이 빌리루빈은 노란 색깔인데, 이 빌리루빈은 지금 이 단계는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지용성 빌리루빈, 다른 말로 간접 빌리루빈, 다른 말로 비결합 빌리루빈이라 그래요. 이름도 참 많죠. 그럼 얘가 혼자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옵니까? 알부민이 와서 빌리루빈 내가 너 데리러 왔어.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이 밑에 이어지는 거예요. 빌리루빈과 알부민이 결합을 하게 돼서요, 운반체 역할로 해서 알부민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간으로 가게 돼요. 간으로 가게 되면 알부민이 난 배달 완료 하고 뚝 떨어져서 빌리루빈이 되는데, 이때 이 빌리루빈은 직접 빌리루빈 혹은 결합 빌리루빈, 수용성 빌리루빈이 됩니다. 그래서 빌리루빈이랑 글루쿠로닉 애시드가 겹쳐져요. 간으로 가서 알부민은 뚝 떨어지고요, 빌리루빈이랑 글루쿠로닉 애시드, 이 상태를 직접 빌리루빈, 결합 빌리루빈, 수용성 빌리루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얘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간으로 일단 이동을 해가지고 알부민은 떨어졌고 글루쿠로닉 애시드랑 결합을 해서 어디로 저장된다? 담낭의 담즙의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담낭을 수축시키면요, 우리가 이제 세크레틴이라든지 콜레시스토키닌 같은 호르몬들에 의해서 담낭이 수축을 딱 해요. 그러면 담즙이 흘러 내려가서 결국에는 박터팽대부를 열고 거기에서 이제 12지장을 거쳐서 소장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소장을 가게 되면 이 빌리루빈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유로빌리루빈으로 바뀝니다. 유로빌리노겐. 유로빌리노겐으로 바뀌고요. 얘가 다시 혈액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혈액으로도 가게 되고, 지금 소장이죠. 소장에 있는 장내 세균에 의해서 유로빌리노겐으로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소장에 있는 장내 세균에 의해서 유로빌리노겐으로 전환되고, 얘가 혈액을 가서 다시 뭐 일부는 간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신장으로도 갈 수 있어요. 신장으로 가서 유로빌린의 형태로 소변으로 배설이 되게 됩니다. 소변이 노란 색깔을 띠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혈액으로 가서 간으로도 가고 뭐 신장으로 가고 했어요. 그런데 소장에서 이쪽으로 가지 않고 대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문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대장으로 가는 경우에는 스테로코 빌리노겐이라고 그러고요, 대변으로 배설될 때는 스테로코 빌린, 이렇게 배설됩니다. 그래서 대변으로 배설될 때 스테로코빌린,
소변으로 배설될 때는 유로빌린, 이렇게 두 가지의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고 19페이지 빌리루빈 대사 과정을 보시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적혈구의 평균 수명은 120일로 적혈구가 1%가 매일 생성 파괴가 되고 있는데요. 노쇠한 백혈구는 간이나 비장이나 골수가 같은 망상 내피세포에 의해서 파괴가 돼요. 그런데 백혈구의 95%는 헤모글로빈이었기 때문에 파괴되면 적혈구 내에 있던 혈색소가 분리가 되는데 이 혈색소는 또 햄과 글로빈으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햄은 다시 햄 옥시다제에 의해서 철과 프로토포피딘으로 분리가 되는데 철 같은 경우는 간으로 가서 페리틴의 형태로 저장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프로토포피린은 빌리벌딘이 산화돼가지고 빌리벌딘이 되고 그 다음에 빌리루빈이 된다 그랬죠. 빌리벌딘은 녹색이라고 그랬고요. 빌리루빈은 노란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담낭으로 저장이 됐다가 담낭이 딱 수축을 해서 담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소장으로 가게 돼요. 소장으로 가서 분비가 되고요. 대변으로 가서 일부는 회장에서 흡수돼서 신장을 통해 배설됩니다. 소변으로 배설되고요. 글루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서 철분과 함께 체내 비장, 간장에 저장됐다가 골수에 적골수에서 다시 조혈을 하는데 재이용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그림 보시면 1번의 그 적혈구가 2번 보시면 햄과 글루빈으로, 글루빈은 다시 아미노산으로 재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햄은 빌리벌딘인 녹색이 되고 그 다음에 노란색인 빌리루빈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햄은 항상 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햄에서 화살표 4번을 보시면 철이 빠져나왔죠. 그래서 트랜스페린에 의해서 페리틴의 형태로 간에 저장됐다가 다시 또 트랜스페린에 의해서 골수로 가는 그림이 보이시죠? 골수로 가서 RBC를 재사용하는데 다시 이제 그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빌리루빈은 10번 그림 보시면 간으로 아예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일단은 담낭에 저장이 돼 있다가 시스케이나 세크리틴 등으로 인해서 11번으로 담집이 쫙 짜게 되면 소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소장에 가서 소장에서는 12번 유로빌린 노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박테리아 있죠. 그래서 장내 세균에 의해서 유로빌린 노겐으로 바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혈액으로 가서 신장으로 가게 돼요. 신장으로 가서 소변으로 배설되면 이건 유로빌린으로 해서 유린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대장으로 가게 되면 스테로코빌린, 스테로코빌린 노겐이 스테로코빌린으로 돼가지고 똥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확실히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혈액의 정상 수치 볼게요. 정상 범위는 2에서 9분. BT는 그래서 작은 천자를 낸 후에 출혈이 멈출 때까지 시간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1차 지혈 기능을 평가하다. BT 같은 경우는 1차 지혈 평가. 그러니까 혈소판이 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혈우병 때요. 응고인자 자체는 부족하기 때문에 얘는 지연될 수 있어. 근데 얘는 지혈이 안 돼요. 그래서 BT는 다 정상이다. 얘는 혈소판이 담당하는 1차 지혈이거든요. 이제 그런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PT는요, 11에서 15초로 응고인자를 측정해서 외적 응고 과정을 평가하기 위함이고, 와파린의 투여 용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PT, 헤파린을 볼 때는 PTT를 보게 됩니다. 25에서 38초 정도 되죠. 디다이머 같은 경우는 혈전이 용해될 때 형성되는 섬유소 분해산물 중 하나로 여러 효소 작용으로 분해하면서 최종적으로 생성된 물질을 디다이머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약물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디곡신과 항응고제, 혐오소용냉이제, 항혈소판제를 볼 건데 일단은 먼저 혈관계에 작용하는 약물을 먼저 볼게요. 항응고제는 여기 이제 앞에 혈액 응고 기전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항응고제는요, 와파린, 헤파린. 항응고제는 응고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혈전을 녹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혈전을 전혀 녹이지 않습니다. 혈전을 녹이는 건 혈전 용해제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항응고제 같은 경우는 혈전을 만들지 않죠. 녹이는 게 아니라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미 혈전이 만들어져 있다면 이 사이즈를 더 크게 하지 않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전 용해제랑 항응고제랑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와파린, 헤파린이 있어요. 와파린은요 우리가 경구용이라고 하고요. 헤파린은 주사용인데 이 와파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네. 비타민 K가 꼭 필요한 인자는 2790이라 그랬잖아요. 얘를 다 파괴합니다. 왜냐면 와파린은 비타 K 기량제거든요. 비타민 K를 기량한대요. 그러면 비타민 K가 꼭 필요한 혈액 응고인자는 2번, 7번, 9번, 10번이었어요.
얘가 다 안 만들어지면서 응고되지 않도록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와파린은 한번 볼게요. 쿠마딘이라고도 하는데 간에서 비타-K 작용을 방해해서 비타-K 의존성 혈액 응고 인자인 2번, 7번, 9번, 10번 인자의 합성을 저해해서 혈액 응고 작용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해독제는 비타-K 기량제이기 때문에 비타-K를 주면 이게 좀 해독이 되죠. 자, 그 다음 헤파린입니다. 헤파린 같은 경우는 간상성의 다당류다. 간산성의 다당류로 혈액 응고 기전 3단계에 모두 작용한다. 혈액 운동 기전 3단계 다 작용한대요. 사실 헤파린은 트롬빈 작용 억제제. 크게 구분을 짓자면. 근데 혈액 응고 기전 3단계를 다 작용한대요. 아까 혈액 응고 기전 확인했죠? 보세요.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라 그랬어요. 그러면 헤파린은요, 트롬보플라스틴인 이걸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지니까 1단계 자체가 시작이 안 되는데 2단계가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2단계가 시작이 안 되는데 3단계가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안 만드는데 결과적으로는 2단계도 맞게 되고 3단계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액 응고 기전에 3단계를 모두 관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헤파린이에요. 너무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볼게요. 헤파린은 간상성의 다당류로 혈액 응고 기전 3단계 모두 작용했어요. 트롬보플라스틴, 이게 프로트로민 액티베이터죠. 1단계에 존재하는 거. 얘를 억제하게 되니까 얘를 프로트로민에서 트롬빈으로 전환하는 걸 억제하고요. 트롬빈이 피브리누겐을 전환하는 건 역시 억제해서 혈수판 응집을 방해한다. 라고 했어요. 이미 만약에 얘 생성을 억제한다 그랬는데 얘가 이미 만들어졌다면 내가 너 안 만들게 하려고 했는데 네가 이미 만들어졌어? 그럼 나랑 맞짱 한번 뜰래? 해서 파괴시켜버려요. 쉽게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것도 없애고 안 만들어졌다면 계속 안 만들고 그렇게 역을 해서 항응고 작용을 하게 되는 게 헤파린입니다. 자, 그리고 해독제는 프로타민 설페이트예요. 프로타민 설페이트. 왜냐면 프로타민 설페이트는 얘는 강염기성이에요. 그래서 간상성인 헤파린을 간염기성인 프로타민 설페이트로 중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고요. 자, 섬유소 용해제입니다. 섬유소 용해제라는 게 뭐예요? 얘가 이제 혈전 용해제거든요. 티페이나 유르키나제, 스트레토키나제가 있는데 작용 기전 보시면 플라스민 노겐을 플라스민으로 활성화시켜서 피브린을 용해한다라고 했어요. 아까 4번 어디다 썼어? 섬유소 용해 기전. 그래서 물에 녹지 않는 피브린을 물에 녹는 가용성 피브린으로 만드는 게 플라스민이라 그랬는데 이 플라스민은 플라스민 노겐이 TPA에 의해서 플라스민이 됐는데 요 단계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죠? 항이 아니고 혈전 용해제니까 막 활성화시켜요. TPA가 막 더 만들어 해서 플라스민으로 더 만들어서 이 플라스민을 결국은 피브린을 녹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혈전 용해제입니다. 유르키나제, 스트로키나제 다 같은 기전이에요. 조금씩 다르지만 다 피브린 노겐을 활성화시켜서 플라스민으로 만드는 애들이 유르키나제, 스트레토키나제, 그 다음에 티슈 플라스민 노겐 액티베이터. 결과적으로는 플라스틴 만들죠. 이 플라스틴은 물에 녹지 않는 섬유소를 물에 녹는 섬유소로 만들어서 혈전을 녹여버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항혈소판제, 아스피린이라고 했어요. 아스피린은요, 포스포리파제 A2 작용으로 아라키도네시스를 생성하려는 하는데, 혈소판이 이능곡 곡세 작용으로 인해서 트롬보산 A2, 프로스타사이클린 등을 형성하게 된다. 자, 아스피린은 우리가 이제 이걸 알려면 사실은 아라키도닉 애시드의 대사 과정을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아라키도닉 애시드 대사 과정이 한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이목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오지는 않겠다. 콕스 쪽은 나오진 않겠다. 나와봤자 록스나 이런 쪽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쪽은 나오지 않게 되는데 그 대사 과정 중에서 트롬보산 A2가 만들어지는 대사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트롬보산 A2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수판을 응집시킨다 그랬는데요. 아스피린은요, 얘를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혈수판 응집을 안 시키죠. 뭐라 불러요? 항혈수판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가요? 아스피린. 만약에 아라키도닉 애시드의 대사 과정을 알고 싶으시다면 작년에 이제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서 신의원 전공 보건 이렇게 유튜브에 치시면은 성인 약물 특강 맨 첫 번째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아스피린은 이 트롬보산 A2의 작용을 억제해서 혈수판 응집이나 혈관 수축을 안 시켜서 항혈수판제로 사용이 된다라는 게 아스피린이고요. 근데 또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 작년에 뭐가 나왔냐면 포스포리파제 A2랑 재작년에
뭐가 나왔지? 엔도포 옥사이드. 그게 나왔어요. 어쨌든 그 포스포 리파즈 A2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이거 뭐 거의 못 썼지 뭐. 이게 정답이었는데. 그런데 트롬보산 A2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트롬보산 A2 항균수판제 아스피린은 기억의 작용을 억제해서 뭐다? 트롬보산 A2죠. 그렇게 있고요. 디지탈리스 우렬성 신부전 때 디국신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신부전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간부전이랑 신장부전 나왔는데 신부전이 안 나와서 디국신이 사실 작년에 나올 줄 알았어요. 안 나온 지 돼가지고 그래서 디국신 작년에 강의를 했었었는데 안 나왔죠. 그래서 올해는 또 혹시 모르니까 또 설명해보자면 얘를 알기 위해서는 나트륨 칼륨 펌프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세포는 안에는 음의 전하를 띠고 있고 밖에는 양의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세포 내에게 가장 많은 양이온은요 칼륨이고요. 세포 외에게 가장 많은 양이온은요 나트륨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바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얘는 ATP 즉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리를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원래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세포 안에 나트륨이 많게 됐고요. 그 과정을 알려면 탈분국, 재분국을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또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생략을 하고요. 탈분국, 재분국은 또 제가 작년에 정신약물특강 강의에서 또 제대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신년 전공봉어 치시면은 약물특강 2탄 정신과에서 이 탈분국, 재분국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안에 칼륨이 많았어요. 그런데 ATP 즉 에너지를 써서 야 니네 자리 바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온을 재배치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안쪽에는 칼륨, 바깥쪽으로는 나트륨이 존재를 하게 됐는데요. 디국신은요, 이 과정을 억제해요.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 멈춰!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다시 세포 안에 나트륨이 많아질 거고, 세포 외에는 칼륨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게 세포막입니다. 그래서 나트륨 채널이 있고요. 칼륨 채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원래는 바깥쪽으로는 이 하얀 색깔은 원래 거, 바깥쪽에는 칼륨이 많았고요. 아래쪽에는 나트륨이 많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트륨 칼륨 펌프 멈춰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안에 뭐가 많게 했죠? 아, 반대네. 반대. 원래는 나트륨이 밖에, 안에는 칼륨이 많았는데 멈춰라고 했기 때문에 안에 다시 나트륨이 많게 됐어요. 그런데 이 옆에 또 다른 하나의 문이 있어요. 어떤 문이 있냐면 나트륨, 칼슘 교환 통로가 있다고요. 그래서 나트륨, 칼슘 교환 통로는요 뭐냐면 세포 안에 나트륨을 넣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건데 세포 안에 나트륨을 넣어줘요. 그리고 세포 안에서는 칼륨을 내보내요. 왜냐면 야 그래도 내가 뭐 어떻게 받기만 할 수 없으니까 나도 하나 줄게 해서 교환을 하게 됐는데 나트륨과 칼슘을 교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트륨을 받았어. 그리고 안에 있는 칼슘을 내보낸다고. 그런데 지금 어때요? 나트륨 칼륨 펌프를 디국신이 억제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안에 지금 뭐가 많은 상태예요? 나트륨이 많은 상태야. 그러니까 야 나 나트륨 필요한데 칼슘 줄 테니까 나트륨 좀 줄래? 라고 안 해도 이미 나트륨이 많으니까 교환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뭐가 많아져? 자연적으로 칼슘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칼슘이 많아지면 근육 수축력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근육을 수축할 때 우리는 ATP, 즉 에너지와 칼슘은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칼슘을 내보내고 나트륨을 가지고 올 필요 없이 이미 얘가 억제를 시켜서 자연적으로 안에 나트륨을 많게 했으니 야 칼슘 나가지 마. 너 안 나가도 돼. 나 많아. 괜찮아. 너도 같이 여기 있자라고 해서 칼슘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육 수축력이 향상돼요. 그래서 우렬성 심부전 때 심장이 잘 수축하지 못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심근의 수축력을 증가시켜주는 게 바로 디국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성 변격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디국신 작용은 거의 이거 하나인데 다른 작용들도 나타나요. 무슨 작용들이 나타나냐면 그래서 이거를 양성 변격작용이다라고 하고요. 자, 심근 수축력이 증가됐으니까 계속 우렬돼 있다가 증가되니까 신장으로도 혈액이 많이 갈 거 아닙니까?
뭐 뇌로도 당연히 갈 거고 뭐 지금까지 못 갔던 주요 기관들이 다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특히 신장은 여가에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구체 여가율이 갑자기 급격히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신장으로 지금까지 혈액이 안 왔다가 갑자기 사구체 여가율이 증가하게 되니까 이뇨량이 많아지게 돼요. 이것도 하나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음성 변력 작용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음성 변력 작용은 쉽게 얘기해서 서맥이에요. 자, 양성 변력 작용은 신근 수축력의 증가고요. 음성 변력 작용은 서맥이다. 왜냐? 지금까지 우열되어 있어서 심장이 잘 안 뛰었다가 신근 수축력이 증가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혈액이 나왔어요. 그러면 신근 수축력 증가에 따른 보상 작용으로 미주신경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디곡신의 독작용 중에 하나가 서맥입니다. 그래서 디곡신을 투여하기 전에 1분간 심천맥박을 측정하세요 라고 해요. 심천맥박. 아까 1편에서 심장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승무판막 부위가 어디냐, 삼천판막 부위가 어디냐, 연관해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좌측 쇄골 중앙선 제 5늑간입니다. 이런 게까지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왜 1분간 심장맥박을 확인해야 되는지도 신근수축력 증가에 따라서 미주신경이 활성화돼서 서맥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반대로 물어봐도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쓸 수 있기 위해서는 전부 다 작용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결과적으로는 양성 변력작용 하나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이뇨작용도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서맥도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심장계, 그 다음에 2탄의 혈관계 해가지고 한 3시간 했나요? 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아직 이제 성인 들어가기 전이니까, 특히 저희 진도가 아직 성인이 들어가기 전이니까 심장계나 혈액계 들어가기 전에 이런 강의 내용들 한번 싹 익히고 들어가시면 우려성 신부전이라든지 MI라든지 안자이나 팩토리라든지 빈혈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이해도가 급격히 증가할 거고, 또 약물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또 보건의명계 최초로 해부생리 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으면 또 2탄도 3탄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면은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반응도 좀 좋게 댓글도 써주시면은 더 나은 강의로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무료로 특강을 해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이 고생 많으셨고 화이팅해서 앞으로도 계속 힘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